안녕하세요. 김태범, 이현섭의 하키 시그널. 저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키 시그널 오늘은 8회인데요. 오늘도 역시 내셔널 하키리그 NHL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겠고요. 다가올 한 주 동안 어떤 주목되는 경기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또 워싱턴 캐피털스와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격돌했던 매치업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키 시그널 8회. 지난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셨는지 지금부터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죠. JHHPP님, 퇴근 전 뜨는 거 보고 첫 번째로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궁금한 게 김태범, 이현섭 기자님도 박 PD님처럼 취미로 하키를 하시나요? 질문을 하셨어요. 커피타르님, 저도 궁금했습니다. 힘 PD님은 배진아급 꼴리시라던데 라고 답글 달아주셨는데요. 일단 저부터 답을 드리면 아니오고요. 저는 취미로 하키는커녕 사실 스케이트도 잘 못하는 상황이고 스포츠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하고 뭐 그래서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싶어 하다가 이렇게 운 좋게 스포츠 캐스터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실제 그렇게 운동신경은 좋지 않은 편이라서 운동을 잘하는 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육아를 병행하면서부터는 현재는 뭐 저의 취미를 살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 만한 그런 뭐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포츠 캐스터로서 저 할 일 하고 그다음에 뭐 애들 챙기고 집안일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현재 생활이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어서 다시 좀 취미를 즐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뭐 이 생활이 행복하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취미는 다시 좀 즐기고 살고 싶긴 한데 이현섭 기자님은 취미로 하키를 하시는지요? 아니요, 저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는 가지고 있어서 하키용 인라인 스케이트는 가지고 있어서 하키용 인라인 스케이트? 예, 스틱이랑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거 타는 정도? 네. 이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보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다. 없습니다. 예. 각자의 입장에서 취미로 하키를 하고 싶고 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할 시간이 마땅치 않다. 이게 결국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두 개 리그 팔로잉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면은 경기도 봐야 되고요. 관련된 뉴스도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생각도 정리를 해봐야 되고요. 네. 이러면은 이제 매일매일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또 경기를 봐야 되는 시간 또 그거대로 들어가고 NHL 있고 KHL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일도 있으시고 예,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예, 그래서 예,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키를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박김찬 PD님은 배진아급 꼴리라는 소문이 언제부터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커피타르님, 여러분 제가 커피타르로 개명하였습니다. 분명 오늘 월요일 오후에 했는데 어제 일요일 녹화한 영상에 바뀐 이름이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흐흐 하셨어요. NWKIM 남은김님이시잖아요. 이게 저희가 7회 녹화를 할 때는 전 아이디여서 제가 전 아이디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7회 최종 편집 단계에서는 월요일에 아이디가 바뀐 상태로 그렇게 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뀐 아이디로 나간 거예요. 커피타르, 이름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조합이 좋습니다. 아주 앞으로 커피타르님 댓글창에서 자주 또 뵐게요. D.H.K님 오셨습니다. 결국 큐 감독 사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도 인터뷰상으로는 몰랐다고 했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크게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선 위증이나 거짓말이 엄청난 죄악으로 여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셨고요. 커피타르님이 답글 주셨어요. 요즘 한국에서 아동학대에 엄청 예민해져 있는 것처럼 미국도 성학대, 특히 스포츠계 성학대 문제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탓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너 블락 보고서 디테일을 보면 볼수록 알드리치가 너무나 악질적이라는 점, 당사자 카일 비치의 TSN 인터뷰가 팬들의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다는 것. 이 사람 말이 모두 맞다면 당시 선수 플러스 구단 모두 도의적 내지는 심지어 범죄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이후의 범죄들까지 방조한 셈이니까요.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하키 팬덤 전체를 들끓게 한 것 같네요. 한국 스포츠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폭력 문화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에 모두 공감이 돼요. 뭐 어떤 사안이나 사건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뭐 과거와 현재의 어떤 뭐 기준도 다르고 시대에서의 차이도 좀 존재를 하긴 할 텐데 뭐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런 거. 예. 뭐 그런 것도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위증에 대한 가중이라기보다는 그냥 책임을 지고 물러갔다는 선에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똑같이 적용을 했다면 셰블레이오프도 그 사무국 쪽에서 아예 그냥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에 대한 그런 조치라는 이제 그 전제에 이제 만족을 하려면. 근데 이제 캠벨 감독이 그 책임을 지고 자기가 사표를 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그 사무국에서 수령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맞지 않나. 만약에 셰블레이오프씨도 내가 그냥 여기에 책임을 지고 그냥 이제 미리 사표를 낸 상황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사임의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아마 NHL을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또 뭐 사표 수리 뭐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이제 밝혀진 좀 중요한 사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캠벨 감독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그냥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거를 수리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제 사무국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가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만약 그런 이제 취지라면 셰블레이오프씨도 나가야 된다라는 이 상황에 대한 반응도 그 두 사람의 어떤 차이가 그렇죠. 존재하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은 캠벨 감독도 아마 사표를 내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뭐 리그 사무국에 대한 그러한 그 징계를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은 아마 리그 사무국에서는 그 사임까지의 징계는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셰블레이오프씨와 마찬가지로.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번 더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댓글 잘 봤고요. 김건수님 댓글 볼게요. 애리조나는 못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성적이면 진짜로 캔자스시티, 휴스턴으로 연고 이전해도 반겨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몬트리올은 너무 충격이네요 하셨어요. 너무나 그 처참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애리조나 카이오츠. 예. 그리고 지난 시즌 스탠리컵 준우승팀 몬트리올의 부진도 충격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 두 팀 다 뭐 한 주 지났는데 뭐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이따가 한번 또 볼게요. 다음 권오훈님 댓글입니다. 오늘 LA 킹스에 졌지만 경기 내용이 좋아 계속 즐길 예정입니다. 렛츠고 버펄로. 예, 버펄로 세이버스 팬이신데요. 시즌 초반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고 있었던 이제 내고 있었던 버펄로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지난 한 주간에 좀 연패가 있었어요. 예, 응원 계속 또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권어우님이 댓글 하나 더 주셨는데 오늘도 방송에서 레인저스 저지라 제가 좋아하는 선수 저지 가지고 있는데 방송 출연 가능할까요? 하셨네요. 레인저스 저지면 이거 얘기하시는 건 것 같죠? 네. 저희 뒷배경. 하키 시그널에 출연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가능할지는 박힘찬 PD에게 한번 연락을 한번 취해 보시고 조율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저희 둘만 하는 회차로 일단 끌어지고 있지만 뭐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겠죠. 뭔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댓글 잘 봤고요. 그리고 레고 락스 99님 밴쿠버 하고 이모티콘 주셨는데요. 이게 날짜가 밴쿠버 캐너스가 홈에서 3연패 했을 때 주신 댓글이거든요. 오늘도 내시빌전 홈에서 졌고 지금 올 시즌에 하위권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좀 밴쿠버 캐너스에 대한 아쉬움, 그쪽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밴쿠버도 좀 살아나야 될 텐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팟빵의 방귀쟁이 뿡뿡님 오셨습니다. 방금 전에 비하인더넷 보고 캐롤라이나 8연승 했나 싶어서 보니 8연승. 9연승이겠죠? 구단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안양알라 쇼케이스를 보고 국내 아이스하키 목마름을 해결하나 싶었는데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인지 어서 빨리 우리도 하키를 했으면 합니다. 댓글 주셨습니다. 하키 시그널 보신 거겠죠? 비하인더넷 예전 거 하키 시그널.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뭐 계속 개막 연승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국내 아이스하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가 오래 흘렀고 더 이상 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많이 국내 하키 보고 싶네요. 그리고 방귀쟁이 뿡뿡님이 댓글 주시면서 3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키 시그널 7회 감상하시고 3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후원금은 저희 제작에
보태는 걸로 그렇게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속 댓글로 의견 주시고 이야기 함께 나누실 수 있고요. 또 여유가 되신다면 후원까지 또 함께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 한 주에도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키 시그널, 지금부터는 지난 한 주 NHL 어떻게 돌아갔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회와 마찬가지의 그런 비슷한 패턴의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각 디비전별로 지난 한 주 순위표에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팀들이 어떤 한 주를 보냈는지 짚어보는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먼저 볼까요? 캐롤라이나가 안 졌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계속 승리가 이어졌고 개막 9연승, 9정규승이에요. 대단한 한 주를 보내고 있고요. 또 뉴욕 레인저스도 지금 그 바로 아래 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6연승을 했었던 캘거리에게만 정규패를 냈고 최근에 6승 1패 2OT 페이스로 계속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뉴욕 레인저스네요. 그리고 워싱턴 캐피털스가 템파베이에게 패하면서 8경기 연속 승점은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승점 14점으로 지금 세 번째 위치해 있습니다. 자, 상위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캐롤라이나 여전히 그냥 흠잡을 데 없는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캐롤라이나가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부상자가 이제 생기고 있는 부분에서 브렛 패시 선수가 또 이제 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비진의 굉장히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다음 상대가 플로리다거든요. 이 패시 선수가 빠진 부분에 대한 그 빈자리 어떻게 이제 메우게 될지 이 부분이 이제 그 연승에 대한 중요한 이제 변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가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좀 뒷심이 계속 부족한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밴쿠버전 같은 경우에서도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조금을 못 버텨서 동점골, 역전골 먹고 이제 연장에서 패배한 경기가 있었고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에드먼턴전에서 이 맥데이비드 선수에게 그 그림 같은 골을 이제 헌납을 한 이후에 연장에서 드라이자이틀 선수에게 또 실점을 하는. 그러니까 슈퍼스타 선수들을 결국 막아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한 점 차 리드를 잡고 있다고 해도 이 리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두 경기 지금 연속 나오는 이런 그림 자체는 이게 결국 여기서 승점이 깎아먹힌 게 뒤에는 굉장히 크게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에드먼턴전도 4대1로 앞서던 경기였으니까 그냥 2점을 따야 되는 경기인데 그렇죠. 1점을 놓쳤죠. 그것도 게다가 지금 캐나다 원정을 간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 한 끗이 부족해서 따라잡히고 역전당하고 이런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이건 어떻게 보면 팀 수비가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확실히 폭스 선수가 오늘 적당히 잘 막는 느낌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맥데이비드 선수에게도 큰 실점 자체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트라우바나 밀러 선수가 또 2라인에서 나오면서 드라이자이틀 라인을 이제 막아냈는데 사실은 오늘 맥데이비드랑 드라이자이틀이 모두 이제 멀티포인트를 올리는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지난번 밴쿠버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리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워싱턴은 조금씩 그 좀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경기 모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템파전도 마찬가지고 플로리다전이었네요. 연장에서 또 5대4로 패배를 한 경기가 있었는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워싱턴은. 근데 워싱턴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이제 부상자들이 그동안 발생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 만타 선수가 또 이제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이탈을 한 상황. 그래서 알렉세이 프로타스 선수가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제 부상자들이 이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경기를 잘 하는데도 지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지면은 이게 결국은 아무런 이득을 못 보고 끝나는 경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승점을 까먹는 그래서 지금 벌써 연장패가 4패나 돼요. 이런 부분을 봐도 아무리 오베치킨 그 다음에 쿠즈네초프 1라인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중하위권 쪽을 좀 보면요. 지난 한 주 뉴욕 아일랜더스가 최근 6경기에서 4승 2OT를 했어요. 개막 2연패 후에 6경기 연속 승점으로 좀 빠르게 반등을 한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피츠버그 펭귄스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지금 코로나19 확진 또 팀을 떠나게 됐고 마이크 설리반 감독도 지금 설리반 감독도 나가게 됐죠. 코로나19 프로토콜에 올라가 있고요.
하지만 일단 그 두 명 없이도 필라델피아전에서는 승리가 되긴 했는데 뭐 또 이렇게 좀 들어왔다 나갔다 좀 움직임이 있는 피츠버그의 상황입니다. 예, 피츠버그는 가만히 보면 위기에 강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초반에 선수 주포들 다 빠졌을 때 그 기적적인 연승 가도를 이어가면서 좀 승점을 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크로즈비 선수가 복귀한 경기에서는 졌는데 크로즈비가 또 이제 코로나 프로토콜에 올라가고 감독이 빠지고 또 역경 상황이 되니까 또 이 필라델피아를 잡는 이제 이런 또 재미있는 광경을 연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전력이 부족한 부분이 전력이 사실은 피츠버그가 풀 전력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메트로폴리탄 다른 팀들과 비해서 아주 그렇게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그 전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힘이 붙이는 부분이 나오지 않나. 물론 이제 아주 그렇게 승점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뉴저지랑 사실은 뭐 거의 동급이라는 부분은 시즌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기 힘들었지 않나 이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아일랜더스는 올라가는 중인 것 같고요. 콜럼버스가 제일 지금 초반에 이런 느낌에 가는 중에서 메트로 디비전에서는 캐롤라이나 다음으로 눈에 띄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확실히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 들어온 감독이 예전에는 이제 토트라 감독이 무조건 이제 일단 수비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봤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감독 체제에서는 예전과 같은 그러한 그 마냥 좀 수비적인 컬러를 완전히 이제 그 탈피를 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게다가 뭐 젊은 선수들에게 사실 지금 콜럼버스 같은 팀은 잃을 게 없는 팀이에요. 사실 올해 경기력이 안 좋아서 순위권이 진짜 최하위권이라도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팀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올해 뭔가 성공을 보는 이러한 선수진의 구성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를 초월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젊은 선수들한테도 더 많은 기회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콜 실린저 같은 선수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주전에 자리를 잡은 이런 부분을 보셔도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실린저 선수도 지난 경기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승리의 중심적인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콜로라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승을 쌓았다는 부분 자체는 사실 이것도 기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연장 들어가서 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 부분은 라이네 선수가 이제 꽤 큰 부상을 당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전력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 1라인에서 절대적인 화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콜럼버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은 그리고 콜럼버스가 아직까지 수비 1라인을 제외하면은 뭔가 확실하게 굳혀진 느낌은 없어요. 제이크빈 선수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그 아래까지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한번 또 위기가 오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비가 조금 불안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한번 찾아왔을 때 콜럼버스가 어떻게 한번 극복을 하는지 이 부분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균일한 화력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자원들이 많죠. 뭐 로슬로빅도 있고 그 다음에 비오르크 스트란드도 있고 텍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득점에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보라체크 선수도 이번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분제너 선수 같은 선수들도 그동안 이제 팀에 있었던 그런 베테랑 자원들도 분전해주는 모습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꽤 경기력이 좋단 말이에요. 이제 전반적인 라인에서 좀 이제 균일한 득점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기력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콜럼버스가 생각보다는 지금 초반 한 10경기 한 상황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콜럼버스의 현재 위치는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먼저 봤고요. 이번에는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살펴보겠습니다. 플로리다 팬서스가 지금 앤드루 브루넷 임시감독 체제 가동이 됐는데 NHL 감독 경험은 없더라고요. 코치 경력만 있고 워싱턴전에서 뭐 난타전이었는데 결국 연장승 했고요. 개막 후 10경기 연속 무패 9승 1OT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토 메이플립스가 시카고, 디트로이트, 베이거스, 템파베이를 잡으면서 최근 4연승을 달렸는데 그 앞선 4경기에서 3패 1OT 했던 거를 뭐냐 다 만회를 했고요. 상위권으로 순위가 또 도약을 해 있네요. 또 템파베이 라이트닝도 최근 4경기에 3승 1OT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플로리다는 뭐 그동안에 지금 좋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샘 베닛 선수라든지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구다스도 부상이고 게다가 베닛도 부상이고 손턴 선수도 부상인데다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부상이 많은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화력을 그 균일한 화력의 그 기조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보브롭스키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이트나 이제 모두 이런 부분에서 뭐 전략에서 큰 누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토론토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연승 한 거는 분명 좋은 기록이거든요. 뭐 베이거스, 템파베이도 잡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일단은 디트로이트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디트로이트 자기 자리 찾아가고 있고요. 디트로이트도 당장 올해 뭔가 이렇게 큰 이 성공을 바라는 팀은 아닙니다. 팀 전력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시카고,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약한 팀 중에 하나죠. 두 팀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사실 지금 토론토 전력이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베이거스 잡은 부분요. 베이거스 지금 굉장히 부상자들이 많죠. 베이거스는 이 베이거스의 그 팀의 특성상 부상자가 많고 라인이 하나 둘씩 이제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팀이 급속도로 약해진 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라인이 날아간 상황이에요. 득점 라인이 두 개가 날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런 팀은 잡을 수 있어요, 토론토가. 그리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으로 경기 끝나기 한 30초 전까지 토론토 선수들이 막 몰아치는데 결국은 이게 안 돼갖고 1대0으로 딱 지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빅토르 헤드만이 두 개나 도와줬죠. 그렇게 도와주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팀입니다, 토론토는. 그러니까 쿠퍼 감독도 그 경기 끝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토론토가 우리를 잡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한테 걸려 넘어져서 진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이야기가 딱 맞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4연승을 쌓아서 승점을 쌓은 부분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마냥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 아, 4연승이니까 우린 진짜 이제 다 올라왔어 라고 해석해야 될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어찌 보면 좀 한번더 당연히 드리는 거고요. 잡아야 하는 그렇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정이었고 네. 그거를 뭐 해냈다. 아니요, 그 과정에서도 또 운이 좀 작용을 한 부분이 있죠. 하필이면 베이거스를 올해 딱 두 번 만나는데 딱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베이거스를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템파는 4번 만나니까 뭐 만나는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템파 같은 경우에는 이 알아서 걸려 넘어져 주면서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하키는 굉장히 운이 작용이 많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에서 저는 이번 4연승이 어느 정도는 그 특히 강팀 두 팀을 잡았던 부분에서는 잡아서 승리를 한 부분 자체까지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마냥 이게 와 우리는 다 올라왔어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이 연승에 도취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죠. 좀 받아들일게요. 분명 의미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버펄로 세이버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지난주 3연패 나란히 하면서 순위가 내려왔죠. 예상 밖의 결과가 선전이 이어지면서 위쪽에 위치했던 두 팀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던 또 지난 한 주 애틀랜틱 디비전을 볼 수가 있었네요.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속 가능성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버펄로나 디트로이트와 같은 팀들은 경기력에서의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승리에서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소를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평균 비슷하게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아주 높은 곳에서 버펄로나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지난 한 주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입니다. 여기는 지금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계속 좋은 결과를 냈고요. 디비전 선두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그 뒤를 위니펙 제츠가 바짝 쫓고 있고 미네소타 와일드도 역시 좋은 지금 승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최근에 그 기세를 타고 있었던 뉴욕 아일랜더스, 캘거리도 연파를 하면서 4연승을 또 기록하기도 했었던 지난 한 주였고, 오늘 이제 밴쿠버전도 승리를 챙겼네요. 중위권 지금 4위까지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세인트루이스야 새로 들어온 자원들도 이제 좋은 사드라든가 그다음 부치네비치 그리고 이제 타라센코까지 살아났죠. 이러면서 확실히 윙어진에 너무 좋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진의 공격진 같은 경우 완전히 선수진의 깊이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나오지 못했던 그 경기를 이기기에 충분했던 그 득점을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지금과 같은 경기라면 충분히 센트럴 1위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었고, 위니펙도 올라올 만큼 결과적으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반에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시점에서 디브아랑 코너의 기적적인 활약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뭐 휠러랑 샤이플리 다 돌아왔죠. 이런 느낌에서 확실히 제전력이 갖춰졌거든요. 지금 2연승을 하고 있는데
백업 볼리가 나왔는데 2연승을 했다라는 것도 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컴리 선수가 2경기를 나왔는데 지금 2경기 모두 2연승을 한 부분. 다음 경기 아일랜더스 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분위기 전환에는 완전히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미네소타는 드디어 카프리조프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올리면서 좀 늦긴 했지만 이제 첫 골이 나오긴 했는데 그 첫 골로 인해서 그동안 좀 이어지던 좀 패배의 기운을 좀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내슈빌은 주축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올 시즌은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주축 자원이라고 하면 요시, 그 다음에 듀쉐인, 조헨슨 뭐 이런 자원들이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특히 듀쉐인 같은 경우는 진짜 작년에 거의 그 NHL 데뷔하고 거의 최악의 시즌을 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스타 선수들이 팀 공격력을 쭉쭉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순위를 보면 댈러스 스타스와 콜로라도 애벌란치가 여전히 아직은 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오타와를 잡고 5대1로 승리를 하면서 드디어 개막 10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챙겼어요. 패트릭 케인 선수 해트트릭. 하지만 그 후에 또 바로 연패에 빠지고 있고요. 애리조나 카이오츠가 개막 후 11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패 1OT. 현재 리그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한 팀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9연패입니다. 9연패. 다음 경기 시애틀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 좋은 전망을 내려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그냥 경기력 자체가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아무리 올해 탱킹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탱킹 꼴찌를 한다고 무조건 이게 1픽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로터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3순위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3순위는 이상하게 트레이드가 요즘 많이 되고 있다. 예전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3순위 픽들이 굉장히 많이 트레이드가 됐다라는 그러한 그 취지에 제가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네. 예전에. 그래서 이 탱킹이 마냥 좋은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이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탱킹은 탱킹대로 하는 거고, 개막 10경기 했는데 이러려고 지금 경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결과를 뭐 아무리 3순위 안에는 최대한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뭐 골문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사실 전력 자체도 굉장히 이제 부족한 애리조나이기 때문에 뭐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시카고도 뭐 그냥 분위기 자체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고, 이 우려되는 건 사실 댈러스도 이제 조금씩 저는 이 경기력 자체가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콜로라도는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올 시즌 켈 머카 선수까지도 부상이고, 확실히 지금 팀 컬러로 봤을 때는 완전히 공격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팀 컬러가 되어버렸거든요. 지금의 그 스쿼드 자체가 그렇고, 게다가 컴퍼 선수까지 지금 완벽한 뭐랄까 팀의 이 1번 메인 골리 역할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모습이 지금까지는 사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진짜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그림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수비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운영에 굉장히 큰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머카 선수도 나가게 됐죠. 그 다음에 보조 자원이라고 하던 니추시킨 선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어쨌든 복귀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느낌의 위닝 패턴이 한정적인 위닝 패턴만 나오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공격만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성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콜로라도가 작년에는 생각보다 수비 게임이 괜찮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아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라이언 그레이프스 빠진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다가 재활력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 위닝 패턴 딱 하나, 힘으로 찍어 누르는 딱 이 힘 그 하나 부분밖에 없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지금 시즌 초반이 흘러가고 있고요. 진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반전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금 좀 뭐 약점 같은 부분도 많이 노출이 된 부분이 있고, 예전처럼 시원시원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그림이 있어서, 예, 뭐든 지금 어떻게든 좀 분위기 전환의 그런 키를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 그 해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입니다. 퍼시픽 디비전은 좀 뭐 현재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5연승 후에 한 번 지고 다시 4연승. 지금 개막 후 10경기 9승 1패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레인저스전 3골차 뒤집기 또 승리를 추가했고, 뭐
드라이자이틀 맥데이비드 선수가 올 시즌에도 뭐 벌써부터 포인트 랭킹 1, 2위 나서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도 뭐 동점골에 결승골 다 넣으면서 3포인트씩 또 추가를 했네요. 대단하고요. 그리고 2위가 캘거리 플레임스인데 최근에 상승세였던 내슈빌에게 연장패로 잡히면서 6연승을 끝났는데요. 뭐 내슈빌도 상승세였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9경기, 최근 9경기 6승 3OT, 9경기 연속 승점 흐름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 3위가 애너하임 덕스인데요. 오늘 애리조나전까지 잡고 최근 5경기 연속 승점. 최근 5경기 3승 2OT를 기록했네요. 지난 한 주 좋았고요. 순위도 3위까지 올라왔고 라이언 게틀레프 선수가 구단 통산 포인트 1위로 올라서기도 했던 지난주였습니다. 그 뒤로 뭐 세너제이 샤크스 승점 12점으로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먼저 위쪽 4팀 한번 보겠습니다. 에드먼턴은 확실히 5골 먹혀도 6골 넣어서 이길 수 있는 팀이죠. 이제 드라이자이틀과 맥데이비드의 힘이 이 정도로 이제 강력하다라는 부분이고 올 시즌은 진짜 드라이자이틀이 맥데이비드랑 비교를 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느낌으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둘이 지금 포인트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한 큰 힘이 돼 있고 1라인이 일단 하이먼이 들어오면서 이제 1라인 조합이 큰 틀의 1라인 조합이 구축이 된 상황이고 2라인도 드라이자이트랑 뭐 야마모토라든지 뭐 누전 토킨스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1, 2라인의 축이 지금 완벽하게 형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좀 경기가 안 풀린다 싶으면 드라이자이트를 올리는 느낌으로도 이제 게임을 풀어나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에드먼턴이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골텐딩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스키넨 선수도 오늘 경기 뭐 5실점을 결과적으로 하긴 했지만은 꽤 눈에 띄는 선방 같은 부분은 많이 보여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코스키넨 선수가 올 시즌을 못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 성적이죠. 그래서 뭐 골문까지 안정화가 된 이제 에드먼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키스 선수라든지 세시 선수가 중간에 이제 2라인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그동안 좀 이제 부족했었던 확실한 2라인이 또 생겼다라 수비 2라인이 생겼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골위의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조금 이 팀도 조금씩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르크 스트램 선수가 굉장히 기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뭐 4경기에 3셧아웃하고 뭐 이러면서 쫙 올라간 부분이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패배를 가져가는 경기에서 가장 최근 경기들을 보시면은 마르크 스트램 선수가 꽤 실점이 늘어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말씀드리는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시즌에 셧아웃 진짜 많이 해도 10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름다운 일주일이 한 번쯤은 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아름다운 일주일이 몇 번이나 한 시즌 중에 오느냐 뭐 이 싸움이죠. 그래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최상위권 유지 싸움에서 그렇게 재미를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선수들 뭐 여전히 분전을 해주고 있고 뭐 사실 대진상에서도 오늘 뭐 애리조나 만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진이기 때문에 3위부터 8위까지도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애나임이 3위긴 하지만 경기 숫자는 제일 많거든요. 12경기를 치렀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유의미한 이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네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선수들이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래도 그 한 경기를 이겼다라는 부분은 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부분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위가 LA 킹스인데 LA 킹스가 그 최하위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지난 한 주 4연승까지 했고 지금 분위기 전환도 됐고 순위도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5승 5패 5할 맞추고 있고요. 시애틀, 밴쿠버 뭐 1점 차로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리엄 칼슨 선수도 부상으로 지금 4주에서 6주 아웃 소식이 나왔고 성한 곳이 아무 데도 없죠. 이게 사실은 빌리엄 칼슨 선수가 빠진 경기가 토론토전 직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던 2라인조차도 지금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라인도 안 돌아가고 2라인도 안 돌아가고 3라인도 안 돌아가는데 이거는 당연히 토론토가 이길 수 있죠. 이런 대진 같은 경우 충분히. 그런 가운데 지금 이번 주에 좀 굵직한 뉴스 하나 있었죠. 버펄로 세이버스와 트레이드를 했어요. 잭 아이클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뭐 당장 뛸 수는 없지만 일단 아이클이 들어온다는 점. 이 부분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베이거스가 왜 잘 나갈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 그 거의 귀감이 되는, 그 운영이 거의 귀감이 되는, 물론 이제 플레리를 보낸 부분에서의 그 뭐랄까 도중에 흘러가는 부분 뭐 이런 거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단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베이거스만큼 정말 그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베이거스만큼 성과를 많이 내는 이 오프시즌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내는 팀 같은 경우를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좋은. 이번 트레이드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다. 네. 이렇게 보시네요. 지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올인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러한 모습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쭉 흘러가는 모습을 보시면은 뭐 1라운드로 지명한 선수들도 최근에 많이 이제 보낸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보냈고요. 근데 그러면서 리턴은 어쨌든 확실하게 받아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다 많잖아요. 스톤 들어오자마자 지금 너무 좋은 모습 보이니까 주장 자리 주면서 팀 완전 중심으로 자리 잡았죠. 패처레티 선수도 들어온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득점원으로 자리 잡아서 이 두 명이 1라인의 핵심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마르티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2라인의 굉장히 핵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선수들이 다 트레이드로 데려온 자원인데 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1라인의 센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1라인의 센터가 없었어요, 사실상. 스티븐슨을 1라인의 센터로 썼다는 부분은 스톤이랑 패처레티랑 호흡이 좋기 때문에 스티븐슨을 1라인에 쓴 부분이지, 스티븐슨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은 3라인에 최적화된 선수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조합이 좋아서 사실 1라인에 쓰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클이 들어오면은요, 아이클, 스톤, 패처레트입니다, 1라인이. 뭐 이름값이 그냥. 이게 진짜 이거를 2라인 누군 줄 아세요? 2라인이 마르셰소, 칼손, 스미스죠? 3라인에 다도노프 있죠? 그 다음에 스티븐슨 들어올 거죠? 뭐 콜레사르 같은 선수 있죠? 그리고 4라인이 약하나요? 캐리에 있죠? 뭐 놀런 패트릭 같은 선수 있죠? 그 다음에 니콜라 루아도 있죠?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쿼드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도 이 촉이 딱딱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딱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이 게임 브레이킹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의 흐름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데보어 감독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리그에서 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는 득점원 자체는 많을 수 있지만, 좋은 득점원 자체는 많을 수 있지만,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한 번의 경기를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선수는 사실 리그에 별명 없습니다. 근데 아이클은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었던, 그 플레이오프 때 한 걸음이 부족을 했었던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영입이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클을 영입을 한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부족점을 채우는 부분, 그리고 작년에 템파가 어떻게 하는지 봤죠. 사실 캡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이클을 뛰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선수를 다 뛰게 하기 위해서는 캡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은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작년에 템파 보셨죠? 플레이오프엔 트레이드 왔거든요. 아이클을 무리하게 이 정규 시즌에 몸 상태가 꽤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목 쪽에 이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이제 그런 수술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꽤 큰 수술입니다. NHL 선수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술이라고 해요,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제 뭐 3개월 정도가 예정이 돼 있지만, 복귀까지는 굳이 복귀 3개월에 하기보다는, 물론 트레이드로 공간을 확보하는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보다는 그냥 플레이오프 때 셀러리 캡이 없어지는 시점에서 완전히 풀 로스터를 갖추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되게 한다면은 그 템파가 작년에 보여준 그 부분을 또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쿠체로프가 플레이오프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던. 그렇죠. 생각이 나네요. 그런 부분만 보셔도 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구단이 움직이는 이 촉이라든지 그 흐름을 읽는 능력, 이런 게 정말 뛰어난 부분을 이번에도 보실 수가 있었고, 저는 뭐 버펄러 입장에서도 이번 이제 그 리턴이 뭐 엘릭스 터크라든가 그 다음에 페이튼 크랩스를 받았고 1라운드 지명권도 하나 받은 부분에서는 케빈 애덤스 이제 GM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확실히 이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와 같이 이제 그러한 그 슈퍼스타 아주 강력한 팀에 합류가 된 부분은, 뭐 베이거스 입장에서는 이 부상 선수의 합류까지의 버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위치 자체는 여차하면은 밥은 잘 지어놓고 플레이오프 결국 못 가면은 이거 못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을지. 그래도 뭐 어쨌든 부상자가 한두 명 이제 복귀를 하게 될 거고, 네. 뭐 마르티네즈 복귀가 했듯이. 그래서 뭐 앞으로 좀 베이거스의 그 부상자의 복귀 부분을 좀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개막전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좀 부상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경기력이 나오질 않고 좀 순위도 좀 6위에 처져 있는 베이거스지만 어쨌거나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건 일단 시간 문제가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잭 아이클 선수가 현재로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나 뭐 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 플레이오프에 딱 맞춰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또 예상도 해보게 되네요. 자,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기대를 해보겠고요. 퍼시픽 디비전까지 이렇게 오늘 지난 한 주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키 시그널 이번에는 주간 매치업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경기들 가운데 경기를 선정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경기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월 2일 화요일 오전에 펼쳐졌던 워싱턴 캐피털스 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템파베이의 아말리 아레나에서 템파베이의 홈 경기로 치러졌던 경기였고요. 동부의 뭐 강호들끼리의 또 한판 승부였기 때문에 관심이 또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어요. 이 두 팀이 이 경기를 치르기까지 분위기가 둘 다 좋은 상태였죠. 이게 뭐 10월 한 달 동안 5승 3연장패였던 네. 워싱턴이었기 때문에 정규패가 하나도 없었던 워싱턴이었고요. 출발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버펄로, 애리조나를 좀 연파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회복을 했던 템파의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 두 팀이 뭐 만나면 항상 좀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뭐 좋은 분위기로서 또 두 팀이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경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팀 경기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해서 한 1분여 만에 브렛 리슨 선수의 선제골로 워싱턴이 앞서갔었는데요. 템파베이가 2피리어드 초반 들어서 엘릭스 킬론과 앤서니 서렐리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역전을 했고요. 3피리어드 초반에도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의 추가골로 달아납니다. 워싱턴이 3피리어드 중반에 코너 쉐리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추격을 했는데 끝까지 템파베이가 한 골차를 지키면서 최종 스코어 3대2로 템파베이가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템파베이가 이 경기 승리로 이제 3연승을 이어가게 됐고 워싱턴이 올 시즌 첫 정규패 8경기, 개막 8경기 연속 승점은 끝났던 결과였네요. 끝까지 정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이 경기 승부처라고 해야 될까요? 승부를 갈랐던 이 템파베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어떤 분기점이 있었을 텐데 어떤 걸로 보셨습니까? 뭐 큰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2피리어드에 두 골을 좀 빨리 넣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이제 크게 이제 큰 그림에서 보게 된다면은 네. 바실렙스키랑 바네체크의 차이가 나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양 팀의 두 골리의 차이요? 예. 아무래도 이 진짜 리그의 최상급 골리,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이 굉장히 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 골리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바실렙스키가 출발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첫 골이 결국 이제 굉장히 이른 시점에 허용을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첫 골을 돌이켜보면 헤드만 선수 스틱이 맞고 골절이 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불운한 실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네골 같은 경우, 이제 워싱턴의 마네골 같은 경우에도 파워플레이 골이었기 때문에 뭐 아주 그렇게 이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워싱턴에게 이제 경기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경기 초중반에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실렙스키가 굉장히 좋은 세이브를 연발을 하면서 1대0 상황에서 점수가 더 벌어지는 부분을 확실하게 차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말 뭐 오베치킨 선수의 여러 가지 슛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찬스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네. 윌슨 선수가 뭐 거의 그냥 넣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추가골 나오면 2대0이 되는 거였는데 바실렙스키 선수의 그 네. 슈퍼 세이브 그러고 나서 바로 동점골, 역전골 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 흐름 저는 거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확실하게 이제 좋은 세이브의 연발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 2대0과 1대0과는 굉장히 이제 그 흐름이 많이 차이가 나고 네. 그 상황에서도 워싱턴이 못하는 얻어맞는 과정에서 막 역습으로 골을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워싱턴이 완전히 분위기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2대0을 만들게 되면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세이브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1대0에서 더더욱 점수가 벌어지는 부분을 이제 방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바네체크가 그러면 이 경기에 못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쭈시면 그건 아닙니다.
못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막기 어려운 공격을 이거는 거의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바실렙스키는 그런 거를 막는 장면을 경기 내적에서 몇 차례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바네체크 선수는 경기 내내 그런 장면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먹힐 거 딱 먹힌 느낌이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래서 저는 골리 싸움 부분에서 좀 굉장히 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날 템파베이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가 뭐 기록상으로는 31세이브 2실점 승리, 워싱턴의 비테크 바네체크 선수가 23세이브 3실점 패를 기록했는데 요 이제 기록도 기록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 그러니까 S급 골리냐 아니냐의 어떤 한 끗 차이. 네. 뭐 그런 게 이 한 골차 승부로 또 귀결된 것도 같아요. 자, 양팀 골리가 차이를 보였고 결국 그것이 승부의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 템파베이가 이날 경기를 보면 어려운 경기였어요. 사실. 네, 어려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좀 양상은 계속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잖아요. 사실 최근에 템파베이 경기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템파베이가 좋은 출발을 한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끌려가는 경기 양상도 많이 이제 보여주게 되고 리드를 잡게 되더라도 뭔가 좀 이제 상대방의 좀 근소한 뭔가 리드를 좀 지키는 그런 느낌이 이 경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느낌에서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 경기도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경기와 별반 다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출발 자체도 안 좋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굉장히 불운한 실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실점이 나오게 됐고 네. 또 한번 고꾸라지는 그림 자체가 나올 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실점 이후에 뭐 파워플레이 그리고 뭐 셋업 플레이 뭐 이런 데서도 상대방이 기회를 많이 내주면서 이 완전히 끌려가는 이런 양상의 경기였거든요. 그래도 뭐 템파가 결과적으로 득점을 만든 양상을 지켜보시면 상대방의 아이싱 이후에 페이스 오프 플레이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서 골을 만들어낸 게 첫 골이었고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5대3 파워플레이 골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브레이크아웃 상황에서의 턴오버 상황이 나왔고 여기서 역습을 딱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여지를 주면은 진짜 위협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좀 강팀의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템파가 이런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실 템파는 위닝 패턴이 이런 게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위닝 플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부분을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도 이런 느낌으로 이길 수 있는 위닝 패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주전 골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이길 수 있는 패턴이 있으면 그거대로 좋고요. 게다가 주축 선수들이 많은 공격을 그냥 뭐 원하는 대로 득점을 뽑아내면서 이기는 공격 패턴이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 그 과정에서 공격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뭐 공격 지역에서 패싱 플레이를 원활하게 해서 만들어내든지 아니면은 좀 저돌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네트 앞에서의 분전을 말해서 만들어내든지 그런 느낌에서의 골을 많이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든지 경기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는 부분. 네. 이게 템파베이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템파베이가 올 시즌 어쨌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습, 게다가 그 상대방이 조금의 여지라도 주면은 위협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 사실 이런 패턴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런 템파베이의 그 날카로운 공격력 같은 부분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밀리는 경기 양상, 그런 분위기, 흐름 속에서도 결국 스코어는 이길 수 있는 힘. 뭐 이게 바로 말씀 주신 그렇죠. 많은 위닝 플랜을 갖고 있다는 점. 뭐 그 점이 중에 또 하나죠. 예, 네. 발휘가 된 또 템파베이가 이날 또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자, 반면에 지금 워싱턴 캐피털스는 이날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전규패가 되고 말았는데요.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워싱턴이 사실 이번 경기 자체가 그림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올 시즌 이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피지컬형 수비수들이 많이 나가게 됐거든요. 딜런 선수도 그렇고 하라 선수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수비적인 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짜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비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스케이팅 같은 부분을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 선수들이 모두 이제 적극적인 스케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포크 체크를 많이 시도를 하고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의 이제 퍽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서 적소에 끊어주는 이런 부분을 이제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좋은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흐름을 많이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지런한 스케이팅으로 상대를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원활하게 전개를 하게 못하게 방해한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라비올렛식 하키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압박을 들어가는 부분, 공격적으로 압박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격 수비수 가릴 거 없이 다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라비올렛식 하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자리 잡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라비올렛 감독도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경기는 좀 잘 풀어갔는데 뭐 결과가 좀 잘 따르지 못했다, 이런 느낌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감독들이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면은 좀 그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력이 우리가 못해서 졌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조금 더 잘했다라는 느낌, 우리는 제 할 일을 다 했는데 결과가 따르지 않았다라는 식의 인터뷰.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그 5대3 파워플레이를 만들게 됐던 그 페널티들은 좀 올바른 판정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보면 결국 경기력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다음 경기도 지긴 했습니다만은 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연장에서 승점을 따내는데 성공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워싱턴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좀 강팀 반열에 봐도 좀 무방한 이제 경기력, 요 경기에도 그랬고 그 다음 경기도 그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워싱턴의 경기력도 충분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싱턴으로서 이날 좀 아쉬웠던 건, 이날은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의 골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네. 막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베치킨 선수가 개막 후 10경기에서 유일하게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경기가 이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 평소처럼 이제 오베치킨 선수의 득점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도 좀 아쉽게 느껴졌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요 경기에는 그럴 수가 있긴 하죠. 그래도 이제 첫 10경기에서 36살 이상 이 선수가 18포인트 이상을 올린 게 오베치킨이 세 번째라. NHL 역사상. 그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한 이제 그 행보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좀 이 경기에서는 좀 조용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꾸준하게 첫 10경기에서 막 잘하고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경기 정도 쉬어가는 것도 결과가 따르지 않아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긴 시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양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워싱턴과 템파베이의 경기 매치업 리뷰 진행을 해봤는데, 역시나 두 팀 모두 요즘의 좋은 분위기, 흐름을 느낄 수 있는 한 판이었다, 그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키 시그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매치업으로 찾아뵙게 될지 저희도 궁금해지는데요. 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 매치업 프리뷰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에 어떤 경기들이 있고 또 어떤 경기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집어서 안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11월 9일 화요일부터 11월 15일 월요일까지 예정돼 있는 경기들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고요. 한 경기씩 보겠습니다. 먼저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경기입니다. LA 킹스 대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의 대결인데요. 올 시즌에 LA로 이적한 필립 다노 선수의 이적 후 첫 몬트리올 방문이죠. 다노 선수가 최근에 오늘 경기도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최근에 또 경기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경기력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몬트리올 벨 센터를 이제 상대방 유니폼을 입고 상대 라커, 어웨이 라커룸에서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첫 경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좀 궁금합니다. 열렬한 환호를 하게 될지, 열렬한 야유를 보내게 될지. 몬트리올 지금 또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올해 몬트리올의 지금 가장 큰 부진의 원동력은 이 다노를 보낸 것도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라이스가 어쨌든 복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프라이스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프라이스 같은 부분, 시즌 데뷔전이 될 수도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노가 어쨌든 이 몬트리올 첫 방문한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볼거리 자체는 충만할 이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흘 전에 LA에서 있었던 두 팀의 대결에서는 5대2로 LA가 승리를 거뒀던 바가 있고, 또 다노 선수가 파워플레이 도움도 올렸었는데, 이번에 몬트리올에서 경기는 또 어떨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오전 9시에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대진, 올 시즌 첫 만남이 되겠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맥없이 무너졌죠.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가. 캐롤라이나가 4대1로 무너지지 않았나요? 이거 지난 플레이오프 때.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 끗씩 조금 부족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템파를 잡지 못하는 경기가 나왔는데, 사실 올해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템파의 전력이 작년보다 좀 약해진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서력을 할 수 있는, 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는 좀 캐롤라이나가 템파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뭐 개막 9연승의 캐롤라이나, 또 최근에 3승 1OT 템파베이, 두 팀이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11월 10일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위니펙 제치의 대결입니다. 시즌 초반에 두 팀 다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요. 센트럴 디비전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날 대진 중에 가장 이제 경기력으로 기대되는 대진은 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블루스 같은 경우에 힘,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라인에서의 그 포진이 돼서 지금 여러 이제 득점이 나오는 부분, 아무래도 좀 그 공격진의 깊이, 선수층을 비교를 하게 된다면 확실히 세인트루이스가 앞선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수비진에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좋은 부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세인트루이스보다는 그래도 위니펙이 조금 더 앞서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또 이 위니펙 같은 경우는 뭐 헬러버기 이 경기에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헬러버기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비닝턴보다는 헬러버기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강력한 공격력을 어떻게 위니펙이 좀 막아내는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위니펙의 지금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 2라인의 힘을 이 세인트루이스는 어떤 느낌으로 이 대비책을 세워올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경기 역시 11월 10일 수요일인데 이날 볼거리가 많네요. 낮 12시 경기입니다. 시애틀 크라켄 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대결. NHL 막내 두 팀이 개막전에서 만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재대결이 되겠습니다. 개막전에서는 시애틀의 맹추격이 있었고 4대3으로 베이거스가 신승을 거뒀었잖아요. 이번 경기는 또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베이거스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은 부상자가 아무래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선수층이, 그 선수들의 아주 좋은 선수들이 모두 이제 포진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그런 선수층, 뭐 1에서 4라인까지, 1에서 3라인까지는 거의 뭐 유사한 느낌의 화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베이거스가 풀 전력이라면은 베이거스가 그래도 지금은 시애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보는데, 지금 아무래도 워낙 이제 베이거스 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스쿼드가 돌아가고 있지, 아예 돌아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안 좋은 상대를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11월 11일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역시 낮 12시 경기인데요. 미네소타 와일드 대 애리조나 카이오츠의 경기입니다. 이 두 팀은 순위 차이도 있고 전력 차이도 꽤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뽑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KHL에서 정규 시즌 MVP를 차지했고 또 득점왕을 차지했었던 두 선수가 NHL에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미네소타의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와 애리조나의 드미트리 야시킨 선수입니다. 예, 근데 뭐 야시킨 선수가 자주 스크래치를 당하기 때문에 네. 또 막상 이 경기를 안 나올 위험성이 있긴 있는데, 요런 이제 스토리라인은 어떻게 보면 진짜 KH를 진짜 두 선수가 대표하는 그러한 공격수였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선수가 전부 모스크바 연고지에서 뛰었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KA 모스크바, 디나모 그렇죠? 모스크바. 예, 어떻게 보면은 네. 두 팀이 완전히 그 반대의 색깔, 빨간색과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네. 두 팀 만나게 되면은 참 보이는 그림이 좀 재밌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두 선수의 스타일 자체는 다르지만은 지금 이 KH에서 보면 진짜 주력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의 이제 맞대결인데, 사실 야시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시파초프와 같은 좀 플레이메이킹 윙어 같은 선수들이 한 명 붙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A조에서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없거든요. 또 팀이 너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차라리 네. 트레이드를 하는 게, 트레이드를 해서 딴 팀 찾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야시킨 선수가 뭐 기회도 별로 못 부결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야시킨의 그 힘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시파초프와 같은 이제 플레이메이킹형 센터, 이런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선수도 없다라는 부분, 지금 애리조나의 전력 네. 자체도 이제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카프리조프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골만 그동안 없었던 뿐이지 뭐 어시스트나 공격에서 영향력 자체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지금 NHL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상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강만에 어쨌게 보면 좀 KHL 출신의 선수들이
유명 선수들이 만나는 대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미트리 야시킨 선수가 그래도 요즘에는 뭐 한 17분 정도 아이스타임 보장이 되면서 9경기 나와서 포인트가 없어요. 뭐 그런 상황이고 카프리조프 선수는 뭐 드디어 골 신고도 됐고 뭐 팀 전력도 괜찮고 좀 상반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2018-19 시즌 정규 시즌 MVP가 카프리조프고 그 다음 시즌 2019-20 시즌 MVP가 야시킨이었고요. 18-19 시즌, 19-20 시즌 득점왕이 카프리조프였고 바로 이어서 KHL 그 다음 시즌, 바로 지난 시즌이었죠. 득점왕이 야시킨이었으니까 카프리조프가 가는 길을 그대로 지금 야시킨이 따라가는 형국인데 카프리조프가 NHL 지난 시즌 데뷔해서 신인왕 칼더 트로피를 받았는데 지금 야시킨이 뭐 물론 신인은 아닙니다만 복귀니까 올 시즌 현재까지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선수가 어쨌든 NHL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 이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11월 2일 금요일이고요. 낮 12시 미네소타 와일드 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좀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작년에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정말 박터진 대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그 8번 같이 다 모든 팀이 8번 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미네소타가 5승 1패 2연장패를 했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경기 따져보면요. 두 팀이 득실점 똑같습니다. 24득점, 24실점. 이러면서 이제 경기당 3득점씩을 딱딱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 양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네소타 베이거스, 뭐 베이거스의 지금 힘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왔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요 대진도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승패 결과와 상관없이 매 경기 정말 뜨거웠던 지난 시즌 두 팀의 대결인데 뭐 그 대결을 기억하신다면 이번 경기 충분히 좀 기대가 되네요. 다음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9시인데요. 플로리다 팬서스 대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플로리다주 라이벌전 올 시즌 두 번째 대결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템파베이가 1승 1패를 맞추느냐 아니면 또 플로리다가 또 달아나느냐 이제 이런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플로리다가 진짜 템파베이는 작년부터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느낌에서 이 전반적으로 선수진의 그러한 그 탄탄한 공격진의 깊이와 같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템파가 생각보다 이 대응을 잘 못하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골리도 올해 같은 경우에 바실렙스키와 보브롭스키의 그 활약은 뭔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브롭스키 선수가 경기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골문에서 플로리다가 많이 밀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많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진의 깊이 부분도 올해 한정으로 놓고 보면 플로리다가 더 좋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플로리다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는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템파가 최근에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회복을 한 시점을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재밌는 경기 그리고 지역 라이벌리가 지금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도 플로리다에서 진짜 이 지역 라이벌리가 생긴다라는 거 이건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정말 좀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생기면 뭐 사실 하키 팬분들에게 뭐 좋은 볼거리가 하나 더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좀 치열한 경기 양상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템파베이가 피츠버그를 상대로는 첫 경기 지고 두 번째 경기에 서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플로리다 상대로도 그렇게 될지 결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11월 14일 같은 날에 오전 9시 30분이고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도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현재 센트럴 디비전 1위 세인트루이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위 캐롤라이나입니다. 네, 뭐 선수층이 굉장히 두터운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팀 컬러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부지런한 스케이팅이라든지 부지런한 활동량으로 밀어붙이는 캐롤라이나에 비해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 좀 리치가 길고 어떻게 보면 좀 댈러스랑 약간은 좀 유사한 하키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약간 피지컬 선수들의 전반적인 피지컬이 괜찮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선이 굵은 하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느낌의 조금 상반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일을 보여주는 두 팀이기 때문에 좀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어떤 느낌으로 잡아먹히느냐라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데르센이 워낙 지금 또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하시면은 비닝턴보다는 그래도 안데르센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골리 싸움에서도 이제 조금 더 캐롤라이나가 앞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재밌는 경기 자체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왜냐하면 골리적인 부분에서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여러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화력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올해 정말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안데르센이 이것조차 진짜 다 막아내고 막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네. 이거 진짜
진짜 올해 캐롤라이나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시즌을 마칠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되겠네요.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고요. 에드먼턴 오일러스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경기입니다. 현재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1위, 센트럴 디비전 1위의 대결이 될 텐데 에드먼턴이 지금 10경기 9승 1패. 예. 이 페이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라는 또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대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또 세인트루이스에는 수비력이 좋은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드라이자이트라든지 맥데이비드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정도의 수비까지도 뚫어낼 수 있으면 진짜 리그에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경기가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골텐딩은 뭐 사실은 비닝턴이 아주 그렇게 이 리그 슈퍼 S급의 진짜 정말 대단한 꿀리라고는 보기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뭐 이 드라이자이트라든지 맥데이비드가 뭐 고전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오라일리부터 시작을 해서 발바쇼프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그 세인트루이스에는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 주포 두 명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 데미지로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힘을 가진 상대로도 이 두 명의 선수가 초토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리그에 이 두 선수를 막을 팀이 진짜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좀 15일날 펼쳐지는 이 경기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14일에 캐롤라이나전, 바로 다음날 15일에 에드먼턴전. 지금 이틀 연속 경기가 될 텐데 비닝턴 선수가 뭐 2경기 다 나올런지 한 경기만 선택해서 나올런지도 좀 지켜볼 일인 것 같고요. 네, 뭐 근데 이 부분 또 역으로 말하면 블루스도 이 2경기를 뭐 연파를 해서 다 잡아내게 된다면은 진짜 블루스도 올해 뭐 서부를 진짜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실력으로 증명하는 이제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또 재밌는 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재밌는 경기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함께 즐겨주시고요. 댓글로 경기 감상평도 좋고요.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하키 시그널은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 그리고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TV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8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